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은 좀 많이 거래를 하셨을 텐데요. 근데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이제 가입하게 되면 예금 만기일에 가서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지급받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기일에 가서 원금하고 이자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이로 인해서 에데마진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그래서 은행은 그 수익 난 거 가지고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예금 이자를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달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복리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은행에 가시게 되면 이게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냐고 물어보시면은 복리로 계산된다면 복리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원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은행 예금금리가 연이에 3%라고 봤을 때 그러면 3년제로 가입하게 되면 여기서 이 달리 계산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1년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나왔다. 3%니까. 그러면 3%는 그대로 있고 또 1,000만 원에 대한 또 2년째 가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30만 원 붙게 돼요. 그 3년째 가면 또 30만 원 붙게 되죠. 그래서 통합 90만 원. 무슨 말이냐면 이자가 이자를 붙지 않고 이자 발생 부분은 그대로 그러니까 단리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이자가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90만 원의 수익이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복리 계산 방법은 좀 달리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에 3년제로 가입하게 되면 똑같이 3년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1,000만 원을 갖다 1년 동안 넣게 되면 3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2년 차에 가서는 이 1,000만 원하고 30만 원의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연이율 30% 이자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3년째 가면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 대해서 2년까지 이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가지고 또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92만 7,272원이 나는데 한 2만 7천 원 정도를 복리로 계산하면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리하고 달리하고 계산 방법이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자가 매년 불어나는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예금 가입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은행은 거의 다 이게 달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복리 상품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물어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아까 저기 예금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율에 따른 이자를 전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공제하고 나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보통 이율을 정할 때 보면 은행은 보통 연이율을 이제 제시를 많이 하는데 예금의 특성에 따라서 금리가 틀립니다. 장기성 예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높고 만약에 넣다 뺐다 하는 요구불성 예금 같으면 이자율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자 지급 시기는 보면 이자가 매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만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상품에 따라서 이제 달리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1년제 예금을 가입하시더라도 나는 매월 이자 받겠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금 이제 공제에 대해서 보면 보통 세금은 보통 15.4%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이제 합해서 15.4%입니다. 그걸 차감 후에 이자를 이제 지급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이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은행 예금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제 오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보통 이제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 지급 시점에서 세금을 15.4%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공제를 하고 나서 이제 이자를 지급받게 되죠. 그 형식이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금융기관 세금에 대한 예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 소득 요건이 충족을 하게 되면 1.4%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미충족을 하게 되면 5.9%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대 예금만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 은행보다는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은행이나 이제 상금융이가 모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을 비과세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세금이 전액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자 전액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단 10,000원이나 받게 되더라도 일단 5천만 원까지 한도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보통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 요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금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은행들은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마진을 붙이죠.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마진을 대해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금 상품별로 이제 결정을 해서 요구불례성 예금은 이제 적은 금리로 편성이 되고요. 장기성 예금일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이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에대 마진이 과연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대 마진이라는 것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로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 대출 이자 예금 이자를 빼면 이제 마진 이익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에대 마진 계산 같은 경우는 평균 대출 금리에서 평균 예금 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도 좀 오타가 있는데 그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빼게 되면 에대 마진 수익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에대 마진 수익 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은행에서는 운영비, 인건비, 세금 등 지출 금액을 차감한 후에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인건비, 세금 등을 다 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에대 마진 폭이 높으면 은행 수익이 많이 나서 경영이 좀 좋아지고 에대 마진이 적게 되면 이제 그마치 경영이 악화된다는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융위기와 규제 강화로 인해서 에대 마진이 이제 축소가 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금융위기 시기에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가 형성이 계속 만연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에대 마진이 축소가 돼서 경영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또 뭐냐면 대출 시장이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다운하게 되죠. 서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우수고객 확보라는 측면에서 예금금리를 갖다 올려주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에대 마진이 축소가 돼서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좀 악화되는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이 정부에서 대출금리 상한제를 이제 규제를 하게 되죠. 상한선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에대 마진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이 금융기관들이 에대 마진 축소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보면 이제 마진 수익이 이제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다른 수익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네 가지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수수료 수익을 이제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에 따른 이제 카드 수수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에 눈독을 돌리게 되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보험 상품을 또 판매를 합니다. 보험사와 제휴를 해가지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또 은행에서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또 펀드나 신탁 상품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요. 펀드나 신탁, 파생 상품 등을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요 투자 상품 판매에서 수수료를 또 챙기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마진수익 적은 데에서 이제 마진수익이 적으니까 이런 데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해외 송금이나 환거래, 환전 수수료, 국제 송금 수수료에서 수익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마진 수익이 적은 데에서 에덴 마진이 적은 데에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 수익 구조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이렇게 이제 제가 문구를 넣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이제 에덴 마진 축소되다 보니까 뭐 카드라든가 보험이나 펀드 상품 이런 걸 판매가 수수료를 챙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고객이 이제 펀드 상품을 이제 가입하게 되면 손실을 발생하게 되죠. 물론 일반 정기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펀드 손실이 가능한 투자 손실이 가능한 펀드 상품을 가입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100%를 감당해야 되는 현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객이 이제 손실을 보게 되죠. 이런 이제 패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반면에 이제 은행이나 펀드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은행과 펀드사는 신탁 보수라든지 판매 수수료, 운용 보수 등 이걸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로 형태로 만들어 있습니다. 상품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만 손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수익 구조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펀드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 펀드사는 투자 상품을 갖다가 투자 상품을 설계를 하게 되죠. 근데 운영에 따른 책임은 지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펀드 상품을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까지 이 펀드사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사에서는 이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은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고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펀드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수수료 구조에 대한 것도 인지를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 창출의 이제 유인 왜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펀드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펀드 수익에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는 고정 수익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같은 것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럼 펀드 수익이 나든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펀드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다 고객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펀드 상품에 대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선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과 연동형 이제 수수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펀드사가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만 그 수익 성과에 따라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지급으로 인해서 책임 의식을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책임 있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시입니다. 펀드의 모든 수수료, 비용, 위험 요소 등을 공개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해줘야만 이해를 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 선택권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 비대칭에 대한 구조 개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비대칭한 이 구조들을 개선한 후에 선택권을 부여해줘야만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선 방향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구를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피두서리 의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법제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하고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사랑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는 따뜻한 손길이다 라는 문구를 남기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